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프로이트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프로이트의 한 개인이 어떻게 성격이 발달하는지를 정신분석적 이론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프로이트는 아동기의 성에 관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가 모든 신경증의 뿌리에는 어린 시절 너무 일찍 경험한 성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 그래서 유아기 유혹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이론이 나중에는 프로이트가 철수를 하게 되어요.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유아기 때 이런 경험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것은 환상이나 어떤 자신의 공상의 세계에서 만들어졌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유아들에게 있어서는 환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과 환상을 구별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니까 매우 강력한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사춘기, 즉 12세부터 시작되는 사춘기 때 매우 성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해지고 발달한다고 보지만, 사실은 오이디푸스 전기 후기 이쪽이 더 성적인 관심이 많고 상상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유아 성욕 이론이 또 한편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홉 번째 질문은 심리성적 발달의 5단계를 프로이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심리성적 5단계는 역동이 발생하는 신체 부위와 원하는 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경험을 통해 역동에 적합한 대상을 발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만 1세까지는 구강기, 생후 1세까지, 그리고 3세 동안에는 학문기, 그러니까 리비도적 에너지가 구강에 집중되어 있고 학문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세까지는 남근기 라고 하고, 그 다음에 12세까지는 잠복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12세 이후에는 생식기, 사춘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보면요, 이제 구강기 때는 모든 리비도가 유아의 입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유아는 입을 통해 빨고 먹고 깨무는 행위를 함으로써 긴장 감소와 쾌락을 경험하죠. 그래서 유아는 리비도의 1차적 대상인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존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 대한 지각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강 욕구가 지나치게 만족되면 성인이 되어서 지나치게 낙관론을 가지거나 미약한 형태의 의존적 성격을 갖는 경향이 있고요. 구강적 공격성이 고착되어져 있는 사람은 지나친 비관론 또는 적의성, 공격성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1세부터 3세는 학문기라고 하죠. 이것은 리비도가 학문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아이의 배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에게는 쾌락이지만 이 배변 훈련과 시작되는 아이는 이 쾌락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배변을 했을 때 꾸중을 듣거나 야단을 맞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배변 훈련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아이는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한 시간과 장소에 배변을 함으로써 부모의 요구를 거절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이가 이런 행동을 좌절을 감수하기 위해서 만족스러운 행동으로 여기고 자주 하게 되면 학문 공격 성격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또 다른 방식은 배설해야 할 변을 그냥 참고 딱 견디는 거죠. 보유하는 거죠. 또 변을 보유하면서 만족을 느끼고 부모를 조작하는 아이는 고집이 세고 또 구두쇠로 특징되어지는 학문 보유 성격을 띠게 되겠죠. 성기기는 이제 3세부터 6세, 특별히 리비도가 남건에 집중되어져 있는 시기인데, 이 시기를 달리 얘기하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라고도 합니다. 이때 거세 불안이라는 측면도 있고, 여성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아니라 일렉트라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짐으로써 난금성망이 있는데, 오이디푸스는 좀 약한 뒤에 다시 더 상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세부터 12세 아이는 잠복기인데, 이 기간 동안에는 또래 관계가 매우 활성화되어지죠. 근데 잠복기라고 해서 성적 리비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잠시 멈춰져 있고 내재화시키는 형태, 우정의 관계로 전환되어지는 상태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청소년기는 생식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난근기와 생식기는, 난근기에서는 아이들이 주로 상상이나 환상을 통해서 바라는 갈망을 통해서 생각을 한다면, 생식기는 성역할 정체성과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관계가 발달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런 각 단계가 원만하고 건강하게 스테이지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고착이 되었을 때의 병리적인 성격을 띈다고 보았고요. 그 다음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생각해 볼까요? 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3세에서 6세 아이들이 가지는 생각으로서 남자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는 자신의 세계의 전부이죠. 그래서 엄마와 강하게 밀착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치 엄마가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꼬맹이에게 너는 누구랑 결혼할래?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엄마랑 결혼할래요. 이렇게 3살 아이는 말하고 나죠. 그러나 6살 지나면 다른 또래 친구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연예인을 좋아한다든지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차지했다고 믿어지는 엄마가 진짜 이 엄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빠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힘이 있고 강하고, 또 이때 아이는 어머니를 소유하고자 하는 이 욕망 때문에 하나의 불안을 가지는데, 그것은 거세의 불안, 페니스가 절단되어지는 그런 환상을 가지면서 아이는 불안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는 굴복을 하고 아버지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남자아이는 아버지의 남성성을 그대로 자기 안에 내면화시켜서
남성다움을 길러 나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결국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끝날 때쯤에는 그의 관심이 이제 엄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래 친구와 우정의 관계로, 그리고 사춘기 때에는 다른 이성 친구를 실제로 생각하는 그런 관계로 나가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렉트라 컴플렉스는 여자아이가 겪는 똑같은 형태의 컴플렉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 갈등을 보면 성격의 기본 형태는 충동들과 거기에 대한 방어들에 의해서 짜여지는데, 글로리아는 11세부터 12세 무렵에 신경적인 증상을 보였고, 사춘기 때에도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금지된 충동과 그에 대한 방어는 성 그 자체는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느껴지게 돼요. 한번 글로리아 음성을 보면은 우리 교과서 53쪽에 보면 11살, 12살 무렵에 처음으로 신경증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녀는 강박적인 사고로 불편했고 강박적인 행위로 발전되었었어요. 글로리아는 밤중에 자지 않고 깨어서 수돗물에 뜨거운 물, 찬물을 번갈아 틀면서 뜨거워, 차가워, 뜨거워. 그렇게 하면서 어떤 차가울 때 수도꼭지를 꺼야 될지 아니면 뜨거울 때 수도꼭지를 꺼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뭔가 뜨거움은 그녀의 욕동을 상징한다면 차가움은 냉정한 이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기에 꺼야 될지를 잘 몰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심리 내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을 많이 보여줬다. 그래서 강박증은 달리 얘기하면 불안증인 거예요. 이런 글로리아의 증상은 사춘기 때에 더 심각해졌는데 그때 사춘기에 적합성이 커지고 적용을 가지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여기에 침범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딸의 적합성과 적용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그것들에 대해서 흥분하고 기뻐하는 말들을 했어요. 이거는 그녀에게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녀에게 성욕이란 더 크고 강하고 위협적인 남성상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이후에 느껴지고 그것은 매우 거부해야 될 그 어떤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인기의 그녀의 성경험은 어린 시절의 환상의 궤도를 따라서 구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성관계에 불편함을 느꼈고 가능하면 그것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의 아동기에 미쳤던 갈등이 성인계성에서 그대로 연장돼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의 성격은 이와 같이 갈등이 그 원인이 되어서 그러한 병리적인 성격 형태로 되어진다. 신경증이 나온다. 단순히 예민하고 민감해서가 아니라 이런 무의식적인 갈등이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글로리아는 아주 강박적이어서 봉우리가 필 것 같은 그 꽃 있잖아요. 그대로 두면 좋은데 이걸 억지로 벌려서 뭔가 꽃봉우리를 터뜨려 버림으로 꽃이 피지 못하게 방해를 했어요. 아마 그것은 필까 말까 할 때에 가지는 그 어떤 자신의 내면의 한 부분과 연결되어지면서 무척 불안했나 봐요.
그 다음에 공격역동을 생각해 봅시다. 프로이트는 12번째 질문으로 1923년도에 이중본능, 즉 에로스, 삶의 본능과 죽음 본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삶의 본능과 죽음 본능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본능은 쾌락 본능, 생명 본능,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는 서로 밴딩, 묶는, 끌어당기는 힘을 말해요. 또 사나토스, 죽음 본능은 뭔가 파괴하고 결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하고, 그래서 속히 무기질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지금까지 쾌락 본능 이론에 있어 인간은 쾌락 추구하는 존재로만 여겼는데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인간 안에는, 특별히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인간에는 끔찍하게 있는 이런 죽음 본능을 향한 자비의 그 잔인하고 매우 강력한 그 공격성, 근데 그 공격성에 피해를 받는 그 피해자도 그 공격에 피해 당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면 오히려 비약증적인 요소를 띠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를 살펴봤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삶의 본능도 강력할 뿐만 아니라 죽음 본능도 그게 못지않게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13번째 질문인 이상적인 정신건강이 그러면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네, 그것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이상적인 정신건강은 죽음 본능에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특별히 그 문명과 그 불만이라는 프로이트 책에서 얘기한 바처럼 뭔가 그 정신은 억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원시적인 성적 공격적 본능에 압도되지 않은 채 만족을 얻을 수 있게 억압을 잘 통제해내는 것, 그게 정신적인 건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본능에 대한 생각이 어두운 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회적 통제 또는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본능은 많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는 본능의 포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근본적인 점에서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화, 우리 사회 안에서 자신의 욕동을 적절하게 통제하면서도 분출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형학에서 지형학적 이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프로이트는 지형학에서 구조, 삼중구조론으로 옮겨요. 그러면 지형학은 뭐냐? 예? 아까 얘기했던 빙산에 보여지는 부분은 의식의 세계라면, 파도가 밀려오면은 안 보였다가 빠지면 보이는 그 부분은 전의식, 그리고 그 밑에 엄청나게 100배, 1000배, 만배로 더 큰 물속에 잠겨져 있는 무의식. 그래서 전의식은 우리가 의식은 의식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의식은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무의식은 전의식을 통해서 의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1923년도에 프로이트는
삼중구조 이론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삼중구조 이론이 뭡니까? 네, 삼중구조 이론은 이드, 이고, 슈퍼이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삼중구조 이론. 이드는 뭐냐면 원본능이라고 하는데, 이 원초아는 말 그대로 막강한 그 본능, 즉 쾌락 추구적 생물학적인 측면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초자는 사회문화 간섭 그리고 이상 법질서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측면이라면, 자아는 현실 원리로서 이 두 가지를 서로 중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중재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현실 원리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신의 욕동 이들을 이들의 힘을 늘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 지형학적 모델보다는 삼중구조 이론, 이드, 이고, 슈퍼이고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옮겼느냐? 첫째, 프로이트의 온통 관심은 무의식이에요. 근데 지형학으로는 무의식을 다 설명하기가 어려웠어. 그러면 이드, 이고, 슈퍼이고 이것도 따지고 보면 아마 여러분은 이드는 무의식의 세계일 거야. 본능의 세계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고는 현실 원리에 따르니까 이거는 의식의 세계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무의식적 이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법질서를 잘 지키고 사회 간섭을 잘 따르는 것, 그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어떤 이상적인 것을